여러분은 존 네프라는 투자자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 존 네프는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톱5 안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뛰어난 투자자입니다. 존 네프는 1964년부터 은퇴한 1995년 말까지 윈저 펀드를 운영하면서 31년간 연평균 13.7%의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린 인물입니다. 만약 1964년에 1만 달러를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1995년에 22만 3천 달러가 됐겠지만 존 네프가 운영하는 윈저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55만 4,640달러가 되었을 정도로 그의 펀드 운영 능력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존 네프가 이처럼 높은 투자 수익률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용기 때문입니다. 네프의 투자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해 주가가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템플턴이나 내재 가치에 비해 형편없이 평가되고 있는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버핏과 비슷하죠. 하지만 그들과 다른 점은 그가 절대적인 가치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투자자는 시장 분위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팔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프는 완벽한 시장 역행 투자자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 네프 씨, 절대적 가치 투자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가치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싼 주식을 고르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저평가주를 선별해내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종목 가운데 어떻게 그런 주식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간단한 공식으로 출발합니다. 이 방식은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해당 기업의 배당 수익률과 이익 성장률을 더한 다음 현재 주가 수익률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한 수치를 총회수율이라고 부르는데 총회수율이 2를 넘지 못하면 투자 후보 종목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배제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PER에 현재 주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 네프 씨가 말하는 싼 주식이란 PER을 감안한 상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익 성장률이 한 해 30%에 달하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장에서 성장주로 각광받으면서 현재 주가가 5만 원에 이르고 PER은 30, 배당 수익률은 3%에 달한다고 할 때 A 기업의 총 회수율은 1.1이 됩니다. 반면에 한 해 이 성장률이 10%에 불과한 B라는 기업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저평가돼 1만 원에 거래되고 PER은 5, 배당 수익률은 5%라고 하면 B기업의 총 회수율은 3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A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주가가 떨어져서 PER이 낮아지지 않는 한 A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A기업의 이익 성장률이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총 회수율이 달라질 텐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A기업의 경우 30-40%의 이익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것이죠. 그럼 총 회수 조건을 충족한 B회사의 주식을 무조건 매입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입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연평균 7% 정도의 이익 성장률을 유지해야겠지요. 그리고 건전한 대차 대조표와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 업종의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을 상회해야 하고 유능한 경영자가 있어야 하며 낮지만 꾸준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라는 강점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 전망도 밝아야 매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까다롭게 매수 대상을 선정하면 과연 투자할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저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 악착같이 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존 네프 씨,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존 네프가 이렇게 매수 대상을 찾기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잘 산 물건이라야 잘 팔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해야 할 가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고 하니까요. 존 네프가 내셔널 시티뱅크에서 근무할 당시 투자 종목 선정을 둘러싸고 은행의 신탁위원회와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최선의 투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며 이는 철저한 기본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는 게 네프의 지론이었고 당연히 그는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의 매수를 주장한 반면 신탁위원회는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위 블루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했으니까요. 더구나 네프가 강조하는 훌륭한 펀드 매니저의 조건 중 하나가 투자 기업에 관한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신속하게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은행에서는 신탁위원회의 매각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뉴스에 대한 책임마저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네프는 자신의 펀드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했고 일단 결심하면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31년간 윈저 펀드를 운영하며 거둔 놀라운 투자 수익률이 그의 원칙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인터넷 주식을 비롯한 소위 첨단 기술주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1999년 존 네프는 주가가 어리석은 정도로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하며 S&P 500 지수 선물과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을 매도하고 첨단 기술주의 공매도에 주력했습니다. 네프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거품이 잔뜩 낀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주식시장은 그가 예측한 대로 2000년 초부터 급락세로 돌아섰지만 사실 선물 매도와 주요 종목의 공매도는 매우 위험한 투자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적으로 자신의 예상이 어긋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투자 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세금이 면제되는 지방채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존 네프의 투자 방식은 시장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존 네프는 다수를 따라가서는 결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투자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 중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란 말을 모르는 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투자 방식을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겠죠. 이렇게 나약하고 자신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존 네프는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과 어느 정도의 정신력을 갖고 있다면 굳이 다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